1학년 때도 파동을 좀 했었는데 파동에 어떤 얘기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심한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볼 수 있게끔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근간은 진동이거든요. 출렁출렁하는 진동이란 말이야. 근데 진동과 파동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뭐냐면 단지 그 자리에서 꿀렁꿀렁 진동만 한다면 이건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일단은 파동이 만들어진 지점이 있겠죠. 파동이 만들어진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원이라고 해요.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 자, 그래서 이 파동을 누가 만들든 상관없이 파동이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이 꽉 차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진동이 발생을 하면 그 진동이 물질을 통해서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 이게 파동이야. 그래서 이게 파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파동이다. 퍼져나가지 않으면 파동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진동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파동인데요. 이때 파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들은 뭐가 있는 거냐면 너네가 지금 들리는 것처럼 선생님 목소리 이것도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에 가면 물결 생기죠. 물결도 파동이고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파동이고 그 다음에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 퍼져나가죠. 이러한 빛들도 파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 소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목젖이 여기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젖에서 진동을 만들면 이 소리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귀에 있는 곳까지 갈 때 어떻게 가냐면 공기라고 하는 물질, 그걸 멋진 말로 매질이라고 하잖아요.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에 공기가 없으면 진동시킬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옆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지점에서 진동이 생기면 그 진동이 옆에 있는 물질을 떨리게 하면서 전달되는 거다. 그 물질들을 매질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돼서 너네가 들을 수 있는 거라면 물결이라는 건 물을 진동시키면서 가는 거고요. 지진이라는 건 땅이라는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가는데 유일하게 빛만 어떤 매질이 없는 상태에도 전달될 수 있더라. 특이한 파동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면서 갈 때 여기에 A라고 하는 공기도 있었고 B라는 공기도 있었고 C, D, E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동이 생겼을 때 A라고 하는 공기만 막 띵 진동시켰어. 근데 갑자기 됐어. B라는 공기가 진동을 하려면 이 진동은요. A라는 매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B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B가 전달되는 거지 진동하고 있는 A라고 하는 매질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매질은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요. 진동만 옆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진동이라고 하는 게 뭔데? 도대체 가만히 있는 B라는 매질을 어떻게 진동시킬 수 있어? 그 에너지가 건너가는 거예요. 파동의 에너지가 건너가서 A를 진동시키던 에너지가 B를 진동시키고 B를 진동시키던 에너지가 C로 가서 C를 진동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요. 실제로 이동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A, B, C, D, E라고 하는 매질은 옆으로 가지 않아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지 떨리는 진동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매질을 진동시키는 근간은 뭐냐? 바로 파동 에너지라는 거죠. 파동 에너지만 옆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옆에 있는 매질들을 계속 떨리게 해주는 건 에너지가 옆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가 옆으로 가는데 큰 에너지가 옆으로 가면 매질이 크게 떨릴 거고요. 작은 에너지가 옆으로 가면 매질이 조그맣게 떨리겠죠. 됐죠? 그러면 이러한 파동 에너지가 가는데 파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 A가 뭐고 F가 뭐지? 조금 이따 보죠.
됐어.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옆으로 가서 그 에너지의 크기만큼 매질이 떨리는 폭이 결정된다.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매질 자체는 가지 않는다. 에너지만 옆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러한 파동,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파동들 말고 더 많은 파동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파동을 만드는 파동은 어떤 아이들이 있어? 라고 하는 파동의 분류요. 파동의 분류를 보시면, 파동의 분류는 첫 번째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있을 때만 전달되냐, 아니면 없어도 갈 수 있느냐, 이걸로 나누겠죠.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때 대표적인 예는 매질의 유무입니다. 매질이 필요해? 안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 90%의 파동은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됩니다. 이렇게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소리와 같은 애들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역학적 파라고도 부른다. 자, 그런가 하면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된다.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될 수 있는 아이가 빛과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빛과 같은 아이들을 탄성파가 아니라는 뜻으로 비탄성파야, 나는 매질 없어도 전달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비탄성파의 형태에 속하는 게 빛과 같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자기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땐 매질의 유무로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는데, 한 지점에서 생기는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전달된다고 할 때, 그럼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떨리는데요? 라고 하면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을 떨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과는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을 떨리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에너지의 전달 방향과 매질의 진행, 아니 매질의 진동 방향이요. 에너지의 전달 방향과 또는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 관계가 같은 방향, 나란한 방향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종파라고 할 거야 라고 하고요. 자,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야. 그럼 나 이거 횡파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진행하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소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음파라고 하고요. 소리긴 소리인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초음파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이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종파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뺀 나머지가 횡파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빛도 물결도 지진파의 S파도 다 횡파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갈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매질을 진동시키고 나서 그 옆에 있는 B라는 매질을 진동, C라는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데요. 그러면 A한테 전달된 에너지가 100이라면 B한테 전달된 에너지도 100이 갈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못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한 지점에서 에너지가 분출됐어. 100이라는 파동 에너지가 생겼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매질들을 진동시킬 때요, 자, 이 에너지가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이렇게 원형 구면파로 퍼져나간다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매질을 진동시키는데 에너지가 각각 가겠죠. 그리고 진동시키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매질을 진동시킬 때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퍼져나간다. 됐어?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매질을 진동시킬 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면 에너지가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각각의 매질에 도착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렇다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여기까지가 2R, 여기까지가 3R 이렇게 파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매질에 도착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면적에 대해서 반비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파동의 에너지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양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파동은 구면 형태로 대부분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주에 있는 별빛이요. 여기서 별빛이 빵 하고 나와요. 그 별빛 중에 대표적인 게 햇빛이죠. 햇빛. 됐죠? 햇빛이 나오는데요. 지구에 도착한 햇빛의 양과 화성에 도착한 햇빛의 양과 해양성에 도착한 햇빛의 양이 같을까? 달라요. 태양 에너지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공간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제곱한 양으로 반비례하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별이 있었어.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별빛의 세기를 1로 본다면 이 별을 나로부터 10배 먼 곳으로 밀어버릴게. 됐어? 네, 시발 떨어진 곳에 놓게. 뭐 그런 건데 중간 내용이야. 됐냐? 자, 그러면 별빛의 세기는요 R만큼 떨어져 있을 때보다 10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밝기는 100분의 1로 줄어요.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구나. 이거를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 3학년 때 배워요. 별의 밝기 변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건 매질의 유무와 그 다음에 에너지의 진행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파동을 분류할 수 있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종파가 뭐고, 횡파가 뭐고, 탄성파가 뭐고, 비탄성파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파동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빛과 소리를 배워요. 그 중에서 소리는 탄성파에 속하죠. 빛은 비탄성파에 속하죠. 그 다음에 소리는 종파에 속하죠. 빛은 횡파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은 파동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파동 안에서의 분류를 보면 전혀 다른 파동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파동이 뭔지 대충 느낌은 잡았는데 이런 파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동의 구조도 있었어요. 물리 원에서 했던 얘기 똑같은 거를 천천히 반복하면서 복습하고 있어. 자,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횡파 구조예요. 그래서 횡파의 구조를 보면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 지점에서 파동이 발생을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이 떨릴 텐데 횡파니까 수직한 방향으로 떨리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던 매질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전달되는 순간 얘가 훅 올라가요. 그래서 각각의 매질의 위치가 이런 모습을 띱니다. 그러면서 전달됩니다. 원래는 다 똑같이 원점에 있던 이 X축에 0에 위치해 있던 이 매질들이 파동 에너지가 오면 어떤 애는 여기까지, 어떤 애는 여기까지, 어떤 애는 여기까지, 어떤 애는 여기까지, 어떤 애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매질들이 움직이면서 파동의 모습을 만들어낸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들면서 파동이 전달되는데 그 중에서 매질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마루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매질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골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횡파는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면서 전달되는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랬을 때 파동의 구조를 형성하는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파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한 파장의 길이 이거죠. 자, 그 한 파장이라는 건 마루의 모양이 생긴 지점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기는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 이거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됐어? 근데 이 거리를 골에서 선생님 저 골까지 잴 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확하게 같아요. 되겠어? 그러니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 없이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러한 파장을 우리는 남다라는 기호로 쓸 거고요. 단위는 거리니까 미터 단위 쓰겠죠.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쟤는 한 파장이 8m야. 그러면 8m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런가 하면 주기라고 하는 요소도 있더라. 선생님, 한 주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재시면 되는데 주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루가 생겨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골에서 그 다음 골이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도 무방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간이니까 타임의 약자 라지 t 쓰고요. 단위는 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 주기가 4초예요. 그러면 4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진동수는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진동수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럼 얘가 몇 번 진동한 거야? 됐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라고 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이걸 프리퀀시의 약자 F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 이거 써요. 근데 이 진동수는요, 반드시 주기의 역수 관계를 갖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 주기가 4초니까 얘 진동수는 4분의 1 헤르츠야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진폭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 에너지가 오면 매질이요. 여기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이 오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됐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가라는 매질이 최대한 움직였을 때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까지 가겠죠. 됐죠?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변이, 이 변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중심에 있다가 2m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2m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최대 진폭이 얼마입니까? 이거 합해서 4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4m를 간 적은 없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얼마? 2m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알겠어? 네. 라고 하는 진폭이라는 건 매질의 최대 변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걸 A라고 쓰고 거리니까 이 또한 단위는 미터 씁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 진폭이 2m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때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가 오면 매질을 더 위로 많이 올렸다 많이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 A가 바로 진폭과 진동수를 얘기해요. 큰 에너지가 올수록 매질을 많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빨리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진동수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봐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요. 파동은 이동한다 그랬어요. 파동은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이동한다면 속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 우주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그죠?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은.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뭡니까? 주기분의 파장의 길이가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걸 예쁘게 기호로 나타내면 V는 T분의 람다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T분의 1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F 진동수. 그러니까 얘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의 길이가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V는 F 람다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됐어. 자, 그러면 파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근데 이건 횡파구나. 종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종파는요. 여러분들이 매질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갈 때 매질이 위아래로 떨리는 게 아니고 파동이 가는 방향과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떨린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은 용수철입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용수철이 있을 때 우리는 용수철로 횡파를 만들려면 용수철을 어떻게 흔들어야 되니? 위아래로 흔들어야죠. 횡파 되죠. 종파 만들려면 앞뒤로 흔들어요. 그럼 종파 형태가 돼요. 됐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앞뒤로 흔들면 이 용수철이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요. 어떤 부분은 간격이 넓고요. 어떤 부분은 간격이 조밀하고요. 어떤 부분은 넓어지고 어떤 부분은 다시 조밀해지는 이 모습이 반복되는 게 종파의 모습을 그린 거야. 이 종파의 형태가 뭐냐면 소리라고 했잖아. 소리는 어떤 매질을 진동시키니? 공기.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 입자가 균일하게 퍼져 있다가 내가 목소리를 내면 이 목소리가 공기 입자를 밀었다 놨다 밀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이 공기, 이 공간 안에 있는 공기가 어느 부분은 밀한 부분, 어떤 부분은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이 반복되면서 소리라는 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랬을 때 이렇게 종파를 그렸을 때요. 입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여있으니까 밀한 부분. 됐어? 입자가 넓게 퍼져 있는 부분을 소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밀과 소라고 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게 종파 구조다. 그래서 공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공기를 계속 밀어요. 자, 그 공기가 내 귀로 들어오면 내 귀에 있는 누구를요? 고막을요. 됐어. 공기가 밀할 때는 고막을 세게 밀겠죠. 그랬다가 소할 때는 고막이 밖으로 튕겨 나오겠죠. 그래서 고막이 띵 하고 진동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소리가 종파가 아니고 횡파면 고막은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진동하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밀과 소를 반복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종파일 때는요. 파동의 오요소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폭이 얼마야? 이 잘 안 보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 종파의 형태를 우리는 횡파의 형태로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다시 펴보시면 소리는 종파라고 배웠지만 소리의 구조를 설명할 땐 횡파로 그려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소리가 횡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종파를 횡파로 그려요? 대충 그리면 돼요? 아니요. 대충 그리지 않습니다. 자, 사실은요.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용수철은요. 원래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아이거든요. 등간격으로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용수철의 마디마디는 다 어디에 있었냐면 사실은 여기 있던 마디가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됐죠? 여기 있던 마디가 이렇게 몰려와서 여기가 빽빽해진 거죠. 납득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왔고 이렇게 온 걸 마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 x축 방향으로 됐어? 용수철이 움직였어요.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용수철도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여기 있는 용수철도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밀하게 모여있는 거죠. 이걸 횡파로 그릴 때는요. x축 방향의 움직임을 y축 방향으로 바꾸면 돼. 그럼 얘는 플러스 y축으로 얘는 마이너스 y축 플러스 y축 마이너스 y축으로 그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이렇게 놓고요. 네, 밀이라는 부분은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횡파 구조를 이렇게 그렸을 때요.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내려오는 포인트 여기가 바로 밀의 지점이에요. 이해하냐? 네. 자, 밀의 지점이요.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내려오는 이 지점이라고요. 이게 밀이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는요. 거꾸로 보세요. 마이너스 y에서 플러스 y로 바뀌는 지점이죠. 소라는 지점이. 그럼 마이너스 y에서 플러스 y로 바뀌는 여기가 바로 소인 지점이라는 얘기죠. 됐어? 여기가 소인 지점이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종파를 딱 봤을 때 아, 밀은 마치 여기일 것 같고 소는 마치 여기일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됐죠? 밀과 소의 위치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종파를 횡파로 그려서 파동의 구조를 분석할 때 이렇게 그리면 된다. 됐죠?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은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매질들의 높낮이를 한순간 딱 찍어서 봤더니 횡파일 때 이런 모습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있었던 매질이 여기까지 올라갔네. 여기 있는 매질은 그 자리에 있네. 여기 있는 매질은 원래 여기 떠라이 끌려 내려와서 여기에 있네. 그거죠. 자, 여기에 있는 매질 그 자리에 있고 여기 끌려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잠시 후에 이 매질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매질이 내려온대요. 잠시 후에. B라는 매질은 잠시 후에 어떻게 되냐면 더 내려온대요. C라는 매질 올라가고요. D라는 매질 올라가고요. E라는 매질 내려온답니다. 잠시 후에. 그렇다면 이 파동은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걸 판단하라는 겁니다. 됐어? 이 파동이 가는 방향이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거 판단하래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1번 방향일까? 2번 방향일까? 이거를 찾아내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1번 방향의 진행 방향을 갖는다면 조금 있다가 이 모습이 옆으로 가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가니까 얘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이런 모습이 되니까 실제로 A라는 매질 내려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B라는 매질은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그쵸? C라는 매질은 뭐합니까?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D라는 매질은 됐어. 네, 뭐합니까? 내려갔잖아요.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방향이 맞지 않네. 그러면 얘 왼쪽으로 가나?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면 이 모습이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분홍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A라는 매질 내려가는 거 맞네요. 분홍색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B에 있었던 매질 분홍색으로 가니까 내려가는 거 맞네요. 그죠? C라는 매질도 분홍색으로 가야 되니까 분홍색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D라는 매질도 분홍색 올라가고요. E라는 매질도 분홍색으로 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파동이 2번 방향으로 갈 때 매질의 모습이군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 지점에 매질들의 높이를 그려놓고 그 다음 지점에 매질들의 높이를 그래서 판단할 때 파동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시고 그 상태로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편하다. 하겠나?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들이 옆으로 갈 건데 그럼 파동이 옆으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동에 뭐도 있었어? 속력도 있었어. 파동이 옆으로 간대요.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얼마나 빨라? 라고 하는 속력도 있는데 이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 빛의 속력이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굴절합니다. 그렇죠? 파동의 속력이 바뀌면 직진할 수 없어서 굴절한다고요.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바뀌는 건데 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바뀝니까? 라고 하면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매질의 뭡니까? 종류입니다. 됐어.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원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탄성파의 대표적인 소리는 매질의 상태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그 중에서 소리라고 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를 지나갈 때 제일 속력이 빨라요? 라고 하면 고체 매질을 지나갈 때 소리의 속력이 제일 빠르대요. 그 다음에 액체 매질을 통과할 때, 기체 매질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러면 진공은요, 제일 느려요? 아니요, 진공이라는 것은 아예 통과할 수가 없죠. 매질이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소리는 어떤 물질의 상태, 그 상태가 뭐냐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기체라도 그 기체의 성질에 따라서 또 달라요. 어떤 성질? 온도요, 온도. 됐니? 그러니까 같은 공기 중이라도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있잖아요. 어떤 공기를 지나갈 때 속도가 더 빨라져?
전기요. 그래서 소리는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소리의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331 더하기 0.6T라고 하는 방법으로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전달 속력을 계산하는데 이때 스몰 t가 뭐예요? 섭씨 온도예요. 우리는 평균 상온을 15도에서 25도 사이야 라고 했으니까 아마 자 그러니 여기에서 섭씨 온도를 15도로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음속이 나오죠. 얼마? 340이라는 평균 음속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음속이 340m/초야라고 하는 평균 음속은요. 공기 중에 공기의 온도가 15도일 때 소리에 전달되는 속력을 얘기한 거고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는 훨씬 빨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빛과 같은 비탄성파들은요. 물질의 상태 중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 거고요.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예요. 자,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제일 빨라. 이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만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광속이라고 부른다. 진공이 아닌 지구의 대기를 통과해 올 때나 물속을 들어갈 때 빛의 속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알겠어? 자, 이 광속일 때만의 속력을 우리는 C라고 표현을 하죠. 이 광속인 속력만 불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 얘기해봐. 빨주파. 됐어? 네. 그래서 태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F 남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삼원색이 빨, 초, 파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색깔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진동수가 다르서 그래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큰 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의 진동수를 100이라고 보고 얘를 10이라고 보고 얘를 1로 본다면 지구까지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라고 하면 진동수가 큰 얘가 먼저 도착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매질, 진공을 통과할 때 속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속력은 매질의 상태가 달라지면 변하는 거지. 매질의 상태가 같으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빛은 진동수하고 상관없이 진공을 통과할 때 속력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속력이 100이라고 치자. 속력이 100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얘는 빨간색은 파장이 100인 거고요. 초록색은 시신 거고 파란 거는 1이어서 속력은 다 똑같이 100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파동들의 속력은요. 진동수가 크다고 해서 속력이 빠르거나 진동수가 작다고 해서 속력이 느린 게 아니다. 그래서 네. 자,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똑같은데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 번째 파도 물결 있잖아요. 이 물결은요. 물속에서만 전달되는데 얘는요. 언제 속력이 제일 빠르냐면 깊은 물을 통과할 때가 깊은 수심을 통과할 때가 얕은 수심을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배가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근데 해저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얕은 물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깊은 물에서 물결 파도가 생기면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하면서 갈 거잖아. 자, 그래서 파도가 이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데 이 파도가 생기면요. 그 파도가 겉에 있는 표면만 파도가 치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의 마찰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속에도 파도가 치고요. 그 속에도 파도가 친다고요. 그래서 물 속에도 물결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수심이 얕은 곳은 금방 땅이랑 닿으니까 땅과 마찰이 생겨. 잘 옆으로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속력은 깊은 물을 지나가는 파도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얕은 물을 지나갈 때 파도의 속력이 느려지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V는 F 나간데요. 속력이 줄어